주간 브리핑. 2016년 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종석 작가가 쓴 경향신문 고종석의 편지 코너를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아메리카 합중국 시민들께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신들이 조지 부시 주니어 대신에 앨 고어를 확고히 지지했다면 그 뒤 이 행성의 역사는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명의 충돌이 설령 피할 수 없는 경로였다 하더라도 부시가 일으킨 이라크 전쟁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이슬람 국가 즉 IS를 비롯한 테러 그룹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휘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현상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래서입니다. 물론 저는 세계 민주주의의 젖줄이라 할 당신들의 나라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그 모든 공적 비도덕성에 당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환호하는 현실에 저는 지레 겁이 납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멕시코 이민자들을 마약 사범이자 강간범이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출마 선언 전에도 트럼프는 자신이 인종주의자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3년 그는 트위터에서 대도시의 폭력범죄 대부분은 흑인과 히스패닉이 저지른다라고 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뒤 아이오와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에는 자신의 이민 정책을 추궁하는 히스패닉계 기자 호르헤 라모스를 쫓아내버렸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 정부가 의도적으로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우리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날카롭고 교활하다. 멕시코 정부가 악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은 그 악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들을 돌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의 첫 텔레비전 토론회 진행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폭스 방송의 메건 켈리가 트럼프에게 과거 여성 혐오적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하자 트럼프는 그녀의 질문이 우스꽝스럽고 근거도 없다면서 그녀의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덧붙여서 켈리가 생리 중이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다는 식으로 대꾸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여성은 이민자들과 함께 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롤링스톤지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칼리피오리나 공화당 대통령 예비 후보의 외모를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라. 누가 저 얼굴에 투표하겠는가? 저 얼굴을 우리 다음 대통령으로 상상할 수 있겠나? 라고 말이죠. 트럼프의 공격 대상은 마침내 장애인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관절 만곡증을 앓고 있는 뉴욕타임스의 서지코 발레스키 기자를 그가 기이한 몸짓 흉내로 비하하던 것을 당신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많은 아랍인들이 세계 무역센터가 붕괴된 후 환호했다라고 주장해서 아랍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겼을 뿐 아니라 드디어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완전히 금지하겠다고 선언해서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의 이 발언에는 위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얄궂게도 그의 지지율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같은 극우 선동 막말꾼이 공화당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 제국의 메트로폴리스가 도덕적으로 극히 허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차별의식을 지닐 수 있습니다. 인격의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지 않고 공적으로 발설하는 것은 그리고 그런 공적 발설에 환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차별주의에 대한 부끄러움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가 특히 백인 남성 저소득층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염려스럽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트럼프는 대뜸 히틀러를 연상시킵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우스꽝스러운 것 이상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원주민들의 학살과
노예제도, 거듭된 정복전쟁으로 이루어진 미국. 이 미국 만들기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미국은 결코 위대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실 아브라함 링컨에서 로자 파크스까지 수많은 미국인들이 위대했습니다. 부디 당신들이 위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막말 지적할 때 뜨끔해지네요. 공지사항입니다. 그동안 지식라디오 지식합창단 공개 연습을 월요일 낮 2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했는데요. 부득이 시간과 장소를 옮겨서 녹음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낮 3시 서울 대학로 벙커1에서 지식라디오 지식합창단 공개 연습을 진행합니다. 박경종의 합창, 이런 이름의 프로그램이지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낮 3시 서울 대학로 벙커1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누구나 진실과 화의 과정을 거쳐 국민의당 동지가 되는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한상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의 말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지 29일 만입니다. 공식 창당은 다음 달 2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 신당을 놓고 저울질하던 권은희 의원이 결국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등 6명을 1차 인재 영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제 보육대란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남경필 지사의 계획은 무산될 전망입니다. 남경필 지사의 말입니다. 폭탄이 터지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국민들께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옵니다. 자율형 사립고인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비리를 내부 고발한 교사가 학교 측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지 말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가 북한의 핵실험 나흘 만인 어제 한반도 상공에 출동해서 비행한 후 괌으로 복귀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이담채 김치,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재미월드, 빌라타임즈, 구이동 대양참치, 좋은 사람과 플라워, 팥가게, 연지연 곰탕,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공동 제공입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포기할 모양입니다. 애초에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민간단체와 지원사업 위탁협약을 추진해왔던 여성가족부였는데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되자 이를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오늘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외교적 분란이 예상되니까 추진하던 지원 사업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외교적 분란? 외교적 분란이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 내용 중 어디에 유네스코의 이응자가 나왔습니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원사업 위탁협약 백지화와 관련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협약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쓰는 용어 중에 정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종군 위안부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일본군을 쫓아가서 위안부가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발성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진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들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일본군이 강제로 끌고 간 위안부 피해자다라는 의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성노예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김용민 브리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이름 붙이겠습니다. 동북아시아 정세 분석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의 한겨레 칼럼 일부 내용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칭송하고 나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가 정의로운 결과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북핵 관련 한미일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준다고 했다. 이건 미국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에게 유리하게 매듭지어지도록 막후 조종을 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쯤 되면 협상은 한일이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기획과 지휘하에 협상이 진행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위안부 문제에 적극 개입을 했는가? 빠른 속도로 경제, 군사 강국이 돼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해야만 하는 미국의 대중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본다. 2차 대전 후 미국이 동아시아에 구축한 기득권에 도전해오는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데 미국은 지금 재정 절벽 때문에 자력만으로는 그럴 힘이 없다. 그 해결책이 일본의 우경화를 눈감아주고 자위대의 해외 출병까지 보장하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한미 동맹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견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니까 초조해진 미국이 직접 한일 합의 도출을 독려하게 된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냉소하고 있는데 이건 한미일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한일 과거사 중 가장 민감한 문제까지 우리 뜻대로 협상하지 못하고 미국 대중정책의 일환으로 처리되는 걸 목격하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군사주권을 미국에 맡겨 놓으니 외교에서도 주권적 조처를 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나라의 위상이 초라해지고 있다. 네, 정세현 전 장관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한겨레 칼럼도 보겠습니다. 권태호 디지털 에디터의 칼럼 60살 이상은 왜 위안부 합의 잘 됐다고 하나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늙음은 다만 낡은 것인가?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은 단지 수구냉전의 고착화에 기여한 것이었던가? 이런 것이 새로운 시대를 앞에 둔 50대들의 자괴감이었다. 2002년 12월 20일 낮 서울 도심 식당에서 젊은이들의 식당은 노무현으로 시끌벅적했고 50대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소설가 김훈이 마지막 기자 생활을 한 한겨레에서 마지막으로 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다. 2002년 대선 다음 날 50대들의 풍경이었다. 그때 김훈도 50대였다. 당시 김훈은 한겨레 사회부 기동취재팀 소속이었고 나는 한참 후배지만 시경을 출입하는 기동취재팀장으로서 기동팀 기사를 책임졌다. 감히 데스킹한답시고 맨 마지막에 노무현은 50대다라는 한 문장을 추가했다. 당신 세대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무슨 소리냐는 항변이었다. 김훈 선배는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김훈에 대한 불경함이 점점 엄습해서 최종판에서 지웠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문제 재협상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합의가 잘 됐다는 응답은 26%였다. 잘못됐다는 56%, 모름은 20%. 그런데 연령별로 보면 60살 이상은 잘 됐다고 답한 비율이 54%나 됐다. 20, 30, 40대에서 잘 됐다는 응답이 10%대이기에 젊은 층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60살 이상만 위안부 합의 잘 됐다.
이런 제목 앞에 잠시 망설였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표현을 제외하고는 조사 결과를 설명할 방도가 없었다. 기사 댓글 가운데는 60대 이상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나이가 가장 가까울 텐데 왜 저런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불만과 의아함이 여럿 있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 2002년 50대들은 지금 60대다. 그때 이후 60대 이상 고연령층의 정치 투표 행태는 더욱 강구해졌다. 목소리도 커지고 정파성도 점점 심해지는 듯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에 대한 강렬한 향수 탓이 크다. 하지만 이젠 60살 이상이면 갖췄을 법한 지혜로움, 너그러움, 중후함 등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 조선일보는 12월 21일자에서 투표율이 비약적으로 높았던 50대들의 반응을 모아서 50대들, 내 자식의 미래가 걱정돼서 내 자식과 다른 선택을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때 50대 후반은 지금 60살 이상이다. 나도 내 자식의 미래 걱정이 될 때가 많다. 하지만 60이 되면 자식 또래의 젊은이들이 내 생각과 다른 후보를 지지할 때 자식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해서 좋은 세상 물려주기보다는 차라리 기권하겠다라는 다짐을 혼자 한다. 미래는 내가 아니라 자식이 사는 세상이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60살 이상 세대에게 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60살 이하들이 나중에 60살 이상처럼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들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협상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가 주말에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열린 위안부 한일 합의 무효 선언 국민대회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참가자 중 단연 눈에 띄는 사람들은 카네이션을 손에 든 30여 명의 10대, 2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효녀연합 회원 홍승희 씨는 웃는 얼굴로 어르신들이 도착하면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효자연합의 이한수 군은 정부의 무능과 안위를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어른들과 각을 세우러 나오지는 않은 만큼 그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의 각종 집회 때마다 나타나 세력을 과시했던 어버이연합 그리고 엄마 부대 등은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았습니다. 맞불 집회를 열기로 계획했는데 돌연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 세대의 달라진 모습에는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합니다. 서울 광장 근처까지 나왔다가 모임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고 발길을 돌린 한 어버이연합 회원은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라면서 혀를 찼다고 하고요. 송지현 엄마 부대 공동대표 역시 청년들이 뭘 알고 반대 행동에 나섰겠냐. 누군가 뒤에서 어린 학생들을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청년들이 뭘 모르고 반대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인데 당신들은 뭘 알고 그렇게 찬성 행동에 나선 겁니까?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흔들리는 한국 경제에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실직에 따른 생계곤란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세계일보 보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9월 현재 납부 예외자는 454만 명이 넘는데요.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5분의 1가량이 납부 예외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무려 6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납부 예외자가 줄지 않으면 국민의 노후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서 전국 14개 법원에 회생, 그러니까 법정관리를 말하는 거지요. 이 법정관리와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1,5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에 관련법이 마련되고 법정관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라는 겁니다. 2014년은 회생 그리고 파산 신청 기업 수가 1,412곳이었는데 이번에는 1,500여 곳에 달했다, 이런 얘기죠. 지난해 회생 그리고 파산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듯 어려워진 경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한 데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조선, 철강, 중소협력업체들이 대거 문을 닫았다는 거지요. 여기에 메르스 사태로 내수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골프, 보석 등 고급 사치품 업체들의 도산이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딱한 사정에 처한 분 중에는 차기 부총리 입감도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요. 유일호 후보자. 본인은 15억 재산이 있으면서 부인은 여전히 1억 6,032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 아닙니까? 누가 봐도 배우자의 채무 상환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로 재산 몰아두기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법합니다. 이에 대해서 유일호 후보자 읍소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학 박사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는가, 그래서 비밀로 지켜왔다. 나는 연대보증의 피해자일 뿐이다. 과거 연대보증의 피해자로 피눈물을 삼키면서 채무 변제 노력을 해왔다. 배우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원금은 거의 다 갚았고 남아있는 것은 불어난 이자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유일호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한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예금 전액이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경제학 박사면서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쫄딱 망했다면 경제부총리 할 만한가요? 자격 되나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노원병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 새누리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의 각축장이 돼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새누리당에서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총선 전부터 격전지로 꼽혀왔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출마지로 검토되는 창원 성산은 야권의 강세 지역인데요.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서 창원 국가산업단지 기업체의 젊은 직원들이 많이 삽니다. 기업들의 노조 조직률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17에서 18대 총선에서는 옛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가 출마해서 재선에 성공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17대 총선에서 권영길 전 대표에게 패한 다음 마산 하포로 지역구를 옮기기도 했지요. 19대 총선에서는 당시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보겠습니다. 4월 총선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출마할 이른바 진박, 친박 정도가 아니라 진실한 친박해서 진박 후보를 놓고 새누리당 내 친박계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박계가 달성 출마를 준비 중이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빼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대체 투입하려 하자 곽상도 전 수석이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추경호 실장은 이번 주 중에 직을 사퇴하고 달성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지역 현역 의원은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이종진 의원입니다. 자, 이 때문에 친박계의 그 달성군 후보 재배치와 관련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런 논란이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다라고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곽상도 전 수석이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의원 시절 비호적 관계였던 인사들을 접촉해서 청와대가
기분 나빠했다는 소문이 있다. 결국 곽상도 전 수석이 다른 곳에서 출마하지 않으면 달성 공천을 놓고 추경호 실장과 곽상도 전 수석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미 이런 소문이 돌고 있으면 청와대에서는 곽상도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굳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 관계자는 후보 재배치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다면 새누리당 대구 공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청와대와 얼마나 가까우냐, 청와대의 뜻을 얼마나 따르느냐, 이게 진박의 기준이 된다. 이 나라가 왕정 국가입니까? 아니면 공화정 국가입니까?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향신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과 함께할 젊은 전문가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6명을 영입했습니다. 당에서는 자발적 참여라고 밝혔지만은 김무성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인재 영입이 부족하다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직접 주재한 터라 사실상 총선 대비 인재 영입 신호탄으로 비쳤습니다. 영입된 이들 누구일까? 대부분 종합편성 채널에서 정치평론을 여러 번 했던 변호사 출신들입니다. 이들의 평론을 기억하는 분들 알겠지만, 이 친구들 이거 새누리당 출마하려고 벌써부터 수를 쓰는구나,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새누리당 인재 영입이 종편, 율사 이렇게 편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누가 이번에 영입이 됐는지 살펴보면 주목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희경 사무총장, 지난해 10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나와서 현행 교과서는 건국일이 없는 이상한 교과서이자 북한을 자주와 주체의 땅이라고 묘사한 북한 대변 교과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여론전 천병 역할을 했던 인물이지요. 한편 배승희 변호사 같은 경우 지난해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조희팔 사건을 설명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견적의 사람들입니다. 종편 출신들이 발탁되자 종편을 소유한 조선일보는 종편이 정치 지망생들의 자질을 확인하는 1차적 검증 장치가 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앞세워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말 불륜 스캔들로 방송 출연을 전면 중단한 뒤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전 의원도 종편 출연으로 유명해졌는데, 강용석 전 의원은 새누리당에 다시 입당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측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네, 새누리당에서 지금 강용석 전 의원 입당을 마다하고 있는 형국이었군요. 네, 이건 처음 듣는 소식이어서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국민의당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는데요. 대표 발기인으로는 자영업자, 다문화 여성, 운송 노동자 등 일반인을 배치했지만 발기인 명단에는 2003년 이미경 머리채 사건, 이미경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뜯은 그런 여성이 있었죠. 문팔괴 씨라고. 이 사람도 발기인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머리채 잡아당긴 사건, 이 사건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잔칫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세불리기 차원에서 신당파와 공생하고 있는 탈당파 현역 의원들의 지분 요구가 창당 전후 과정에서 복병이 될 것이라는 고민입니다. 자신의 공천은 물론이고 자신이 밀고 있는 사람을 공천하라,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관계자는 언젠가 큰 폭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안철수 의원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삼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는 안철수는 미래다라는 개사 노래가 울려 퍼졌고 안철수 의원 개인에 대한 연호가 끊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의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는 다들 이의가 없지만 안철수 사당화는 안정적인 정당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름 지분을 가진 김한길 의원 등 탈당파 의원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벌써 당이 안철수 개인 것이냐라는 볼멘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는 이 사람도 합류했지요. 4대강 찬동 인사로 분류되는 정용화 씨 말입니다. 뉴스의 재구성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외부 인사의 영입 철회 요구가 이어졌고 내부적으로 일부 현역 의원에 대한 교체 요구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영입 인사 취소 사태의 재연을 우려한 듯 원칙 없는 몸집 불리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찬동했다며 영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2012년 환경단체들은 이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의 주동자인 만큼 공천에서 폐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는데 박형준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 백성문 의원, 손범규 의원, 송광호 의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안상수 의원, 윤진식 의원, 이한성 의원, 정두원 의원, 정옥인 의원, 정용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강력히 찬동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4대강 사업에 책임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로부터 정리됨으로써 우리의 사회가 그래도 다시 바로잡히고 정의와 진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 추진 찬동 인사를 공천에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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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화 씨는 어떤 사람인가? 호남 출신 여당 정치인으로서 광주에서 각종 선거에 한나라당 간판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데 솔직히 그때 한나라당 후보로 이 지역에 출마하면서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려운지 알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제가 자청해서 왔습니다. 저는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쪽에도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채널이 있어야 예산도 더 가져올 수 있고 인사 해소도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광주와 한나라당을 소통시키는 것은 우리 정치가 우리나라가 꼭 풀어야 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제를 제가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아시다시피 광주와 한나라당의 소통 문제는 광주와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네. 그를 위해서 제가 한 몸을 던지겠다 자청을 했고요. 네. 제가 사실은 그 4년 전 처음 출마를 할 때 5.18 국립묘지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나라당의 광주를 뿌리 내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광주 정신을 제대로 심어야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정상화될 수 있다. 네. 또 광주에도 민주당 일당 체제가 20여 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당도 당선이 돼야 광주가 진정한 민주도시가 될 수 있고 네. 또 개방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고 또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내 나름대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탈당을 왜 하신 건지. 탈당은요. 사실상 그간 4년 동안 정말 제 나름대로는 광주와 한나라당을 소통시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시장 선거 출마 이후에 계속 광주에 머물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나라당 중앙당에서는 광주, 호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일당 독재를 깨기 위해 나왔다는 것. 최근 매일 뉴스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만 거의 우리 시민들이 안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공천 싸움으로 공천 룰을 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그런 분이 현재 광주에서 뜨고 있는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다. 혹시 여기 깃발 꽂으면 당선될 것 같아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 영입 인사들이 호남권에 편중돼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출신이라지만 정용화 전 이명박 정부 청와대 연설 비서관까지 신당에 입당하며 정체성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제2의 호남 정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신당의 호남 지지율은 41%에 달하지만 자신의 고향인 부산 경남에서의 지지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대학에서는 1월과 7월에 과목마다 수강생들의 한 학기 성적이 공개됩니다. 학점 공개 기간이 되면은 학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을 요구하는 학생 메일이 교수들에게 쇄도합니다. 취업난에 학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메일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지금이 마침 그 시기입니다. 교수들은 보통 수강생의 10에서 15%로부터 학점에 관한 메일을 받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낮은 학점을 받게 됐을 때의 상황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읍소형이다. 굉장히 곤란해진다. 앞날에 타격을 입는다. 이러면서 교수들에게 읍소한다는 거지요. 읍소형 메일은 교수와 수업에 대한 찬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장문으로 이어지는 그런 양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점수를 받았을 때 벌어지는 상황의 책임을 교수에게 전가하는 협박형도 있다고 하는데요. 협박형의 경우 부모가 대신 연락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말했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은 학점이 오르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다는 찔러나 보자형인데, 학점을 줘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고용 현장에서 청년들은 비정규직에 내몰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8년 전만 해도 약 10% 정도 낮았습니다. 청년들의 비정규직 취업률이 말이죠. 지금은 10% 올라갔다는 얘기죠. 10%포인트요. 청년 일자리의 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규 채용뿐 아니라 전체 청년 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도 증가했는데 2007년 33.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5%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청년에 대한 대접 똑바로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세계일보 보도였고요.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 주장대로 불효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한국일보가 전국 교육청 중에 경기도 교육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을 교육재정 전문가와 함께 들여다봤는데 결론적으로 교육청 예산에서 줄일 게 없다는 겁니다. 구조 조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시 교육청의 총 예산은 8조 13억 원인데 그중에 75.5%에 해당하는 6조 441억 원은 교사,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그리고 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건 손댈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필수 예산이라는 점에는 정부와 교육청 사이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줄일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15.8%에 해당하는 교육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와 교육복지 사업비로 구분되는데 교육사업비란 과학, 영재, 독서, 외국어 등 학습 지원, 생활지도 상담 봉사 등을 진작시키기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입니다. 자, 그런데 교육청이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확대 편성한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사업비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새터민 가정, 조선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비와 교과서 등을 지원해주는 예산이라서 오히려 확대 편성해야 할 항목입니다. 재정만 놓고 봤을 때 교육복지 사업비 중 2,866억 원이 배정된 무상급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긴 한데 무상급식, 이거 사실 국민들이 합의한 거 아닙니까? 거칠게 표현하자면 야당 공약인 무상급식 줄여서 여당 공약인 무상보육을 하라는 말인가? 이런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 아닙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육 대란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밝혔지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 책임지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중앙정부 일을 해주게 된다. 자치와 분권의 훼손이며 경기도민의 혈세 낭비이자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여 기초단체 즉 성남시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하려는 것이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성남시민 복지 확대도 버거운데 국세로 책임질 중앙정부 일을 성남시민이 낸 지방세로 대신할 이유는 없다라면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취임 후부터 재정난을 핑계로 시군과 협약한 각종 협약이나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칭 펀드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낮춰서 시군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누리과정 대신 낼 돈이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하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엄마 없는 애. 임모 씨가 어린 시절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임모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었는데요. 학교 행사 때문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어린 임모 씨는 엄마는 없지만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모성애의 욕구가 크게 자리했습니다. 임모 씨의 친척도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강아지나 고양이도 많이 길렀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임 씨가 엄마가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임모 씨는 평소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경계선 지능이었습니다. IQ가 70에서 84였다는 거지요. 게다가 초등학교 시절 겪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불미스러운 일로 이성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정상적인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모 씨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혼모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미혼모에게서 버려지는 아기를 보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혼모를 대신해서 엄마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2014년 3월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미혼모의 글을 봤다고 합니다. 임모 씨는 제가 살게요 라고 답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4월까지 아기 6명을 데려왔는데 임모 씨는 스스로를 생모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경찰은 임모 씨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서 아기를 데려왔을 가능성을 집중 수사했는데 수사 결과 아직까지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기의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학대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6명 중 2명의 미혼모가 아기를 돌려주기를 원하자 처음에 받았던 돈, 그 미혼모가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임모 씨한테 이 돈을 돌려받지 않고 그냥 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임모 씨와 고모가 키우던 아기 4명은 아동보호기관에서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범죄 수사 전문가들은 임모 씨가 버려진 아기를 키우는 일을 선행이라고 여기고 죄가 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착한 분이네요. 임모 씨. 선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임모 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거든요. 이제는 그를 만날 때입니다. 정선태. 루쉰 레비스트로스, 소세키, 백석을 21세기 한 공간에 불러 모으는 정선태만의 통찰력. 직접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가르강티아 팡타그리엘 라블레 소설, 그걸 읽으면서 혁명은 즐겁게 하는 것이다. 유머와 혁명, 너무 진중하고 진지해요. 그러지 말자. 원한으로 싸우면 우리가 원한에 휩싸이게 된다. 휘말리게 된다. 이게. 문학평론가인 정선태 국민대 국문학과 교수와 좋은 고전을 함께 읽는 매주 목요일 낮 2시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지식 라디오에서 단독 생중계합니다. 이 삶과 결합되지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거의 박제화 된 것 같아요. 또는 박제화하려는 시도이거나. 정선태의 목요 고전 강좌. 현장에서 직접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서울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8번 출구와 연결된 우림 라이온스밸리 A동 810호. 지식라디오 공개홀로 방송 10분 전까지 선착순 착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강원 북부와 경기도 가평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다시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아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 기온 0도, 대전 3도, 광주 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또 내일은 영남 해안에, 또 모레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월요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신문기사가 아니라 녹색당 논평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녹색을 쓰든 말든 서는 데가 다르니 풍경도 서로 다릅니다. 네, 다소 긴 제목입니다. 녹색당입니다. 조금 난데없는 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며칠 사이에 안철수 신당이 녹색 계열색을 사용하던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당내외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국민의당이 녹색 사용을 검토하는 이유로는 달리 쓸 색깔이 별로 없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등 다른 정당들이 다 쓰고 있고 해산된 당의 보라색을 차마 고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녹색당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 자의에 반해 이름을 잃어버렸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전 세계 92여 개 국가에서 녹색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으로 오염시킨 녹색의 본질과 의미를 다시 살려서 당명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녹색당과 다르게 입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파리 할 때 입이죠. 물론 새싹들을 모으기는 벅차고 현역 국회의원이 적을수록 국고보조금도 약소해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라면서 물갈이 대상으로 꼽히는 국회의원들도 모으고 심지어 영입인사의 비리 의혹으로 말썽이 나기까지 하면서 정말 그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안철수 현상을 배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4대강 공사 찬동인사로 꼽히는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을 영입한 것은 생명과 생태의 녹색을 퇴색시키는 행태입니다. 색깔이 어떻든 양측은 서는 데가 다르니 풍경도 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지요.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다. 이렇게 멋있는 녹색은 열려 있으며 누구도 독차지할 수 없습니다. 사상과 정책과 이름과 색상 모두가 녹색인 녹색당이 녹색이 느리게 질주하는 험난한 가시밭길에서 가장 앞장서 있을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숨통이 트이는 2016년 대안의 숲을 이루고 전환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석간 브리핑 지난주부터는 없어진 거 아시죠? 다만 뉴스 매거진으로 매일 새벽 0시대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 새벽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